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제 꿈을 짓는 강사 신민철이라고 하고요. 이제 또 사교학원과 이렇게 좋은 인연이 돼서 어머님들이 이제 결국은 또 아이들을 또 좋은 대학에 잘 보내기 위해서는 또 대학 입시에서 어떤 점이 중요하고 또 어떤 방향성을 가져야 할지를 또 미리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저희가 볼 때는 저와 같이 이제 이 시간 동안 대입의 방향을 조금 기본적으로 먼저 저희가 알아가고 이제 외고나 특목고, 자사고를 가는 게 꼭 중요한지 아닌지 거기에 대한 조금 이제 이런 방향성을 잡고 가시면 아마 가장 좋은 시간이 되실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이제 가장 힘든 게 이제 제가 21년도에 이제 처음 아빠가 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아이가 어리니까 아이한테 이제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이제 제가 신민철이고 제 딸이 이제 신이나거든요. 그러니까 이나야 밥 먹을 때는 이렇게 쿵쿵거리면 안 돼. 뭐 당근이나 싫어하는 음식을 남기면 안 돼.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려고 하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고등학생 같은 경우나 중학생 같은 경우도 내가 왜 대학교를 가야 되는지, 왜 좋은 학교를 가서 더 좋은 직장을 가져야 되는지, 그리고 왜 외고나 이제 특목고를 가야 되는지 요거를 본인이 깨닫는 게 가장 중요해요. 또 그런 점에 대해서 이제 대입이 어떤 건지 이제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니까 거기를 이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이제 어머님들이 이제 대입에 대한 통계를 먼저 보시면 조금 이해가 빠르실 텐데요. 네, 편하게 아마 여기 화면에 있는 것만 보셔도 알 수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보면 이제 대입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특히 아마 비수도권 대학을 이제 가기 위해서 열심히 이제 12년간 노력을 쏟는 친구들은 조금 드문 편이에요. 그래서 저희 논술학원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은 시대가 변해서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학교를 가고자 하는 친구들은 논술학원에 올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서울대학교도 논술을 안 뽑고 고려대학교도 뭐 내년부터 논술을 새롭게 신설하긴 하지만 연세대도 논술로 가기는 되게 힘들거든요. 저희 학원에는 4등급, 5등급, 6등급 친구들이 정말 많이 찾아와요. 근데 그 아이들과 이제 입시 상담을 할 때 얘들아 너네는 가장 먼저 쓰고 싶은 대학교가 어디야 물어보면 1순위로 제일 나오는 학교가 경희대학교예요. 그래서 아이들은 사실 성적과 상관없이 다들 기본적으로 상위권 학교를 노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으로 봤을 때 이제 저희가 가장 큰 특징은 수도권 같은 경우는 최근에 수능 위주의 선발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어요. 사실 이제 또 아시는 것처럼 이제 대학 입시의 사실 정도, 가장 아름다운 이제 직진하는 길은 정시거든요. 근데 이 길이 정말 힘들겠죠. 그 다음 같은 경우는 이제 학생부 위주의 이제 교과와 종합. 사실 그래서 어머님들이 아이들을 가장 쉽게 대학에 보내는 방법은 정시로 싸우는 것보단 이제 이 교과 종합에 대한 카드를 미리 잡아야 돼요. 근데 이게 오늘 바로 준비할 수 있는 게 아니라 3년간의 계획이랑 방향성을 지녀야 되는 거니까 그걸 인지하고 이제 고등학교를 다니는 친구들이 대학 입시에 더 유리해지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런 입시의 특징을 보면 주요 대학 같은 경우는 수능 위주의 정시의 선발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수시에서는 학생부 종합 및 교과가 가장 우세해요. 사실 그리고 제가 가장 많이 이제 가르치는 논술 같은 경우도 비중이 되게 적은 편이고 제일 좋은 건 또 종합교과를 노리는 게 좋겠죠. 그리고 수도권 대학 같은 경우는 최근에 학교장 추천 기반에서 지역균형 선발을 이제 선호하니까 사실 이제 이게 저희 입시 설명의 방향이랑은 좀 다른 게 외고나 특목고를 가면 안 좋은 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시는 것처럼 또 굉장히 뛰어난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내신을 얻기가 힘들거든요. 사실 제일 쉽게 가는 거는 용두삼이라는 이제 말보다 사실 뱀의 머리가 되는 것도 절대 나쁜 게 아니거든요. 또 그런 걸 봤을 때 이제 저희가 또 일반 고등학교에서 뛰어난 성적을 지니면 학교장 추천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것도 대학 가기엔 굉장히 좋은 카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또 대부분 서울대 같은 경우는 수시에서 이제 학종을 보기 때문에 아무래도 당연한 거지만 이제 내신에 대한 거 그리고 이제 학교 생활에서 이제 얻는 다양한 이제 학생부에 대한 이제 이런 이점 이런 걸 되게 노리는 게 또 아마 중요한 포인트가 되시겠죠. 그래서 이제 어머님들이 대학을 갈 때는 사실 기본적으로 세 가지의 기조를 아시면 편한데 첫 번째는 학생부 교과 전형과 학생부 종합 전형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3년간의 준비를 통해 내 생기부와 내신을 바탕으로 대학에 가는 거니까 열심히 정말 고교 생활을 성실히 한 친구들은 갈 대학이 많아지고 또 수준 높은 대학교를 정시로 싸우는 것보다 훨씬 더 쉽게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가장 잘 알고 계시는 수능인데 아마 제가 이따 뒤에 통계를 보여드리겠지만 일반적인 고등학교 학생들이 수능으로 대학 가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제 수능 같은 경우는 매해마다 이제 재수생, 삼수생, 사수생 이 친구들이 계속 이제 몰려오기 때문에 이런 친구들 현역 학생들이 이제 이기기는 정말 또 쉽지가 않겠죠. 그리고 논술 전형 같은 경우는 솔직히 말해서 뽑는 인원 자체가 굉장히 줄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논술로 내가 원하는 학과, 원하는 학교를 가기 위해 노리겠다라는 건 사실 이제 되게 좀 어폐가 있는 것 같고 만약에 이제 또 친구들이 고등학교 3학년까지 열심히 성실히 공부를 했는데 정시에 대한 성적이 안 나왔어요. 혹은 내가 내신을 잘 쌓지 못했어요. 이런 친구들은 좌절하고 지방에 가야 되냐? 그게 아니라 또 논술 같은 경우는 마지막에 구조선이 될 수 있는 부재책의 역할을 하니까 이제 아마 사실 저는 논술학원에서 이제 학생들을 지도하고는 있지만 지금 이제 오신 어머님들의 자녀분 같은 경우는 논술학원에 안 오는 게 가장 좋은 길이에요.
논술학원에 오는 것보다 원하는 전형으로 미리 체계적으로 준비해서 더 높은 대학교를 가는 게 이제 가장 우수한 성취가 될 수 있긴 하겠죠. 그래서 보시면은 첫 번째로 이제 수능 전형 같은 경우는요. 어머님들이 이제 알고 계신 것처럼 12년간의 노력에 기반한 성적에 맞는 입시 전형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특히 자녀분들 중에도 이런 분들이 계세요. 엄마, 저는요 이제 꼭 PD 되는 게 꿈이기 때문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가 아니면 저는 대학교를 가는 의미가 없어요. 저는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를 가서 꼭 이제 좋은 PD가 될 거예요. 엄마, 저는요 경영에 관심이 정말 많아서 경영학과가 아니면 대학 갈 마음이 없습니다. 이런 친구들은 사실 종합이나 교과를 준비하는 것보다 정시를 잘해서 내가 그 대학교의 그 학과에 걸맞는 성적을 이루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자녀분의 꿈이 정말 확고하고 사실 정말 가고 싶은 과가 분명하다면 이게 대학교에 입시라는 것 자체가 내가 그 과를 좋아한다고 하는 경우 절대 없어요. 또 대학이 서열화돼 있고 제가 상담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 아이들이 좋아하는 과가 거의 정해져 있어요. 뭐냐면 순서대로 나열하면 경영학과,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 심리학과, 문화 콘텐츠 학과, 정치외교학과 이런 데거든요. 그러니까 문과 아이들이 선호한 이 학과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럴싸하고 있어 보이는 학과예요. 사실 왜냐면 저도 이제 경영을 전공했었는데 제 친구들 중에 경영자가 된 사람은 사실 없거든요. 다들 또 회사에서 이제 직장 생활을 열심히 하거나 또 일을 하는데 아이들은 그걸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있어 보이는 학과나 좋아하는 학과를 좀 선호해요. 근데 이과들의 문제가 뭐냐면 그만큼 우수한 경쟁자들이 많이 지원하고 또 경쟁이 치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말 높은 정시에 대한 성취 기준을 맞추지 못하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친구들처럼 또 혹시 저는 선생님 꼭 이과를 가야 합니다. 저는 꼭 꿈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학벌을 좀 가져야 합니다.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무조건 일단 정시를 우선적으로 준비하고 그 대학교를 가기 위해서 전국에서의 그 순위에 맞는 레벨을 가져야겠죠. 근데 이제 저는 아이들한테 이런 말을 되게 많이 하는데 사실 이제 이과 같은 경우는 이제 어머님이 아시는 것처럼 과를 졸업하거나 어떤 전공에 대한 학위를 가지면 그게 자기의 경쟁력이 되거나 스펙이 되거나 미래를 살아가는 힘이 될 때가 많아요. 근데 문과는 제가 아이들이랑 상담할 때 너무 미안한 게 이 대학교를 나온다 그래서 누구야 너 정말 이제 앞으로 좋은 일을 할 거야. 너를 불러준 일자리가 많을 거야. 이런 걸 얘기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랬을 때 문과에서는 또 학과도 중요하겠지만 대학 레벨이 높으면 높아질수록 더 좋은 꿈에 대한 기회를 가질 이제 기회가 또 많아지니까 또 그런 걸 준비하는 것도 하나의 방향이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정시 같은 경우 방금 말씀드렸던 원하는 학과를 노리기 위해 가장 필요한 이제 가장 필수적인 전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최근에 이제 통합적인 이제 수능이 진행되면서 문과와 이과가 같이 시험을 보고 또 같이 대학교를 지원해요. 그럼 당연히 누가 유리할까요? 그렇죠. 어느 순간부터 그렇게 된 건지 모르겠는데 이제 이과의 문과들의 침공이 시작됐어요. 그래서 문과 친구들 같은 경우는 원하는 대학교를 정말 가기가 힘들어지고 덕분에 특히 대학교에 가기 위해선 이제 국어, 수학에 대한 역량이 절대적으로 중요해요. 근데 아마 어머님들이 지금 중학교 때까지는 괜찮은데 이제 고2을 준비하시면 이제 고2 이후에 대입을 준비하실 때 제일 속상한 게 뭐냐면 아이가 어느 순간부터 수학에 대한 성적이 멈추거나 안 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고3 때 무서운 게 뭐냐면 수학은 3등급을 안에 맞아야 조금 높은 대학교를 진학하는 데 의미가 있는데 그 3등급에 올라가는 벽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60점대까지는 조금 잘 찍거나 문제를 풀면 되겠지만 이제 나중에 70점이 넘어가는 3등급이 되려면 뒷문제에 있는 그 서술형이나 주관식이나 어려운 문제에 대한 뭔가의 깨우침이나 이런 통달하는 지혜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부딪혀서 수학을 포기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사실 이 수능 같은 경우는 수학에 대한 성취가 낮은 친구들은 좋은 대학교를 가기 위해 쓸 수가 없게 돼버리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로 이제 대입에 대한 통계를 보면 기존까지는 사실 저희가 이제 수험생들이 42만 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아시는 것처럼 사실 수험생 숫자가 계속 줄고 있고 또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41만 명대를 예상하거든요. 이런 문제가 뭐냐면 그만큼 1등급에 대한 이제 이 위치가 많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1등급을 노리기가 그만큼 또 힘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무서운 건 이렇게 매번 수험생은 줄지만 매해마다 재수생은 13만 아래로 내려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쉽게 보면 어머님들이 이제 수능 시험장에 들어가는 친구들 보면 3명 중에 1명은 재수생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시가 어려운 게 뭐냐면 열심히 했던 친구들 중에 원하는 목표를 이제 못 이루면 그 친구들이 또 수능을 보고 또 수능을 보고 또 수능을 보다 보니까 지금 내가 수능을 처음 보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그 친구들과 경쟁해서 이기기가 되게 쉽지가 않은 거죠. 일단 그래서 절대 수능을 포기할 게 아니라 이게 제일 중요한 전형이니까 열심히 노력을 하되 내가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까지 정말 열심히 했는데 수학이 안 나와. 혹은 국어에서 킬러 문항의 벽에서 매번 넘어져. 그랬을 때는 또 이제 여러 가지 준비를 또 이제 입시적으로 더 해둬야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학생부 종합이나 이제 교과 같은 경우는 3년간의 내신과 생기부를 기반한 대학 지원이에요. 그래서 이제 현실적인 성취 난이도가 가장 효과적이고요. 엄밀히 따지자면 제가 봤을 때 이거만큼 대학교를 쉽게 가는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일반고에서 내신 1등급 맞는 거랑 수능 1등급이랑은 전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일반고의 내신 1등급 친구들 같은 경우 보면은 실제로 이제 학종을 썼을 때 최저를 못 맞히는 분들이 거의 다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내가
정시라는 12년 과목을 투자해서 이제 대학교에 가는 것보다 고등학교 3년간의 내신에 대한 성취가 가장 효과적이니까 요걸 잘 채워둔 친구들은 학종이나 교과를 가지고 조금 더 편하게 대입에 진학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학종이나 교과 같은 경우도 3년간의 장기간 준비가 필수적이어서 고등학교 1학년 때는 꿈이 경찰이었다가 2학년 때는 선생님이었다가 3학년 때는 경영자야. 이러면 사실 학종이나 교과를 쓰기에 조금 무리가 있겠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일반고 기준에서는 1등급에서 이제 2등급은 기본적으로 좀 내신을 쌓아둬야 원하는 내가 가고 싶은 뭐 경희대학교, 외대, 중앙대를 지원할 수가 있고요. 외고나 뭐 특목고 같은 경우는 조금 차이가 있으니까 그래도 4등급 이내는 나와야 이제 이 친구가 대학을 가기에 되게 유리해요. 그러니까 나는 정말 꿈을 위해 외고를 갔는데 내신이 7등급이에요. 그러면 사실 수능이 아니면 또 대학 갈 길이 사라지는 거니까 그런 걸 피하기 위해서 내가 외고에 가더라도 내신이 절대 안 중요한 게 아니라 학종이나 교과를 좀 노리기 위해서 적어도 4등급 이내의 내신은 꼭 성취를 해둬야 되는 거죠. 근데 저희가 이제 학종이나 교과도 절대 이게 뭐 내신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보통 일반적인 학교들 같은 경우는 최저 등급이 많이 걸려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중앙대를 쓰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수능에서 세계합 7등급, 고려대학교를 쓰는 친구들 같은 경우도 뭐 세계합 7등급, 경희대학교 같은 경우는 2개합 5등급의 이런 최저 등급이 있으니까 내가 내신을 열심히 준비한 친구들도 절대 수능을 놓아서는 안 되는 거고 만약에 내가 수능 수학을 못하는 친구들은 포기하는 게 아니라 국어랑 탐구 하나만 잡으면 돼요. 그리고 내신을 잘 맞추면 또 경희대학교에 들어갈 기회가 있는 거니까 내가 고3 때 잘 생각을 해보고 고등학교 입시 이후에 정말 내가 수학이 잘 안 올라. 수학이랑은 내가 좀 담을 쌓을 것 같아. 먼 친구야. 그럴 땐 이렇게 학종이나 교과에서 내 꿈이나 미래를 조금 계획한 다음에 내가 이제 불리한 과목인 수학인 것보다 나머지 두 과목을 더 이제 충족시키는 것도 이제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제가 주로 가르치는 논술인데 사실 논술 같은 경우는 절대 이 자체로 모든 대학교를 다 갈 수 있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근데 논술의 가장 큰 메리트는 일반적으로 최저 등급이 있거나 최저 등급이 없어요. 그러니까 수능에 대한 부담 자체가 적으니까 내가 만약에 수학을 못하는 친구나 내가 영어를 못하는 친구가 있으면 대부분 학교가 2개합 최저를 보거든요. 선생님 저는요 고등학교 3학년 때 지금 1년간 영어랑 탐구 하나만 열심히 파겠습니다. 제가 가르쳤던 친구 중에도 어떤 친구가 있었냐면 이 친구가 이제 일반고에서 내신이 6등급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힙합을 하던 친구였어요. 근데 힙합을 가지고 대학을 갈 수 없으니까 이제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때부터 열심히 이제 대입을 준비하는데 아무리 해도 이제 수학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친구는 어떻게 했었냐면 수학을 아예 놓고 국어, 영어, 탐구 세 과목을 미친 듯이 파고 그 시간 동안 논술을 했어요. 그래서 되게 이례적인 케이스로 중앙대학교에 합격을 하기도 이제 하거든요. 이런 건 정말 일부겠지만 만약에 자녀분이 정말 수학을 힘들어하거나 영어를 힘들어하거나 국어를 못하거나 그런 과목이 있을 때는 그런 과목에 대한 불리함을 조금 회피하는 정도는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실 이건 논술 자체를 이제 입시로부터 지금부터 준비하는 건 정말 위험해요. 가능하면 이제 내가 12년간의 정시 혹은 3년간의 내신을 완벽하게 쌓지 못했어. 사실 그럼 이 친구들은 엄밀히 말하면 높은 대학교에 갈 자격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포기하는 게 아니라 그땐 내가 논술을 통해서 구조선을 타고 마지막으로 살아나간다. 이렇게 보시면 좀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논술은 높은 경쟁률과 적은 선발 인원이 있고요. 그리고 원하는 학과에 대한 자유로운 선택이 좀 비효과적이에요. 저는 아이들한테 어떤 얘기를 많이 하냐면 보통 우리가 삶을 살아볼 때 경기대학교의 경영학과를 가는 친구랑 서울에 있는 한국외대의 몽골어학과를 가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실제로 대학교에 가보면 외대의 몽골어학과를 이제 간 친구의 만족도가 훨씬 더 높아요. 왜냐하면 외대 몽골어학과 같은 경우는 정시 합격자 커트라인 100분위가 한 85 정도고 경기대학교는 뭐 76, 74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뭐냐면 내가 대학을 갈 수 있으면 전공을 떠나서 더 높은 대학교에 가면 그만큼 더 좋은 인프라, 더 좋은 친구들, 더 좋은 기회를 만날 수 있으니까 그런 게 수시 6개의 카드에서는 절대 못 잡을 이유가 없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결국 이제 저희가 이 외고에 간다는 것도 생각을 해보면 꼭 갈 필요는 없긴 해요. 왜냐면은 사실 학종이랑 교과 같은 경우가 대학 가기에 제일 좋은 길인데 외고나 특목고는 그걸 습득하기에 되게 불리한 점이 있어요. 그리고 블라인드 평가랑 생기부 반영이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예전에는 외고를 나오면 조금 더 이렇게 더 우대해주거나 좋게 보는 게 있었다면 요즘은 그걸 애초에 변별을 못하게 조금 많이 숨기는 편이에요. 그렇지만 이제 제가 봤을 때 아까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제 딸에 대한 얘기를 한 것도 마찬가지인데 어머님들도 이제 아마 또 관심 있으신 분들이니까 자녀분들한테 고등학교 때부터 정말 열심히 해야 돼. 지금부터 뭐 수능 준비하는 게 중요해. 이런 얘기들 좀 많이 하시지 않나요? 그렇죠? 근데 사실 친구들이 또 공부를 되게 쉽게 잘하거나 열심히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의외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사실 아마 저도 보면 그런 건데 이제 저희 논술학원에서도 아이들이 공부를 하게 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가 저희는 열심히 공부했던 선배들의 노트를 다 기증받아 두거든요. 그래서 이제 몇 등급이었던 친구는 논술을 얼마나 했고 이 친구는 얼만큼 노력을 했고 이 기간에 어떻게 성취를 했는지 성적표를 다 기록을 해둬요. 아이들이 그걸 보고 나도 이렇게 해야겠다, 나도 이만큼은 과제를 해야지를 생각하고 열심히 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건데 고등학교에 가서도 좋은 대학을 가야지 이런 목표를 가진 친구 같은 경우가 사실 좋은 대학교를 가는 게 정말 쉽지가 않아요.
특히 또 부모님께서 우리 못해도 인서울은 해야지, 열심히 더 공부하자, 지금부터 고3은 정말 중요한 시기니까 공부해볼까? 엄마 말은 더 안 들어요. 사실 그게 뭐냐면 내 주변의 친구들이 열심히 하고 있거나 내 주변의 선배들이 좋은 대학교를 가면 그걸 보고 자연스럽게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외고랑 특목고는 정말 중요하고 좋은 게 뭐냐면 선별된 친구들이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고 같이 자극제가 되고 경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이제 아이들한테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는데, 저는 이제 1, 1학번이었는데 제가 갔을 당시에도 이제 전 학부를 동국대학교에서 공부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도 신기한 게 여름방학이 되면 도서관에 항상 사람이 차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또 지방에 있는 대학교가 꼭 나쁘다는 게 아니지만 보통 지방권에 있는 학교들 같은 경우는 방학에 학교에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사실 저도 뭐 1학년 때 공부를 하는 걸 좋아하진 않았고 이제 학사 경고도 받고 그랬었는데, 이게 시험 기간만 되면 밤이 돼도 도서관에 사람이 안 사라지고 불이 안 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군대 갔다 오고 나서는 덩달아 같이 공부를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외고나 특목고가 그런 게 이제 아이들이 함께 또 학교를 다니면서 같이 공부를 하고 열심히 노력하는 친구들을 보면 그걸 보고 배우고 더 자극을 받고 좋은 길로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정시 대비해서 이제 우수한 지원자를 통해서 이제 자극과 발전의 기회가 되게 많기 때문에 앞으로 수능 공부도 더 열심히 할 수 있고 아이가 꿈에 대한 미래나 더 여러 가지 이제 더 밝은 전망을 가질 수 있으니까 그런 점에서 외고나 특목고를 가는 건 저는 정말 좋은 선택이라고 일단 보고 있어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실 이제 저희가 블라인드 평가를 한다고 하지만 특목고랑 외고랑 일반고는 학교 과목 자체가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입학사정관 입장에선 누가 봐도 이 친구가 외고인지 특목고인지가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또 대부분 상위권 학교 같은 경우는 내신에 대한 변별점을 많이 안 두는 게 외고랑 특목고 친구들 같은 경우는 4등급 이내에 든다면 크게 이제 흠을 잡지 않고 많이 뽑아주거든요. 그런 점에서 또 내가 외고를 갔다가 난 종합을 못 갈 거야, 서울에 진학하는 게 학종으로 불가능해, 이런 생각을 또 할 필요는 전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외고 입시에 대한 걸 저희가 조금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자면, 어머님들도 이제 뭐 고입을 준비하는 게 되게 막막하시잖아요. 근데 사실 저 같은 이제 선생님들이 이제 설명하는 것도 이런 건데, 보통 이제 제가 고3 때 상담을 할 때도 많이 충격받는 게 뭐냐면, 경희대를 가고 싶은 친구들이 있으면은 경희대학교 입학 전형을 모르거나 경희대학교의 논술 문제를 본 적이 없어요. 왜냐면 입학처를 검색해서 들어가 보면 나와 있는데 아이들이 그걸 많이 안 보거든요. 특히 요즘 아이들이 유튜브로 많이 세상을 접하다 보니까 문서를 읽어보거나 열어보는 거를 굉장히 좀 꺼려해요. 그래서 이제 저희도 이제 어머님들이 먼저 보시면 더 보기 쉬운 건데, 특히 이제 외고나 특목고 자사고 같은 경우는 이제 공정한 경쟁이 중요하니까 서울시교육청에 들어가면 항상 매해마다 이렇게 2024년도 자기주도 학습 전형 및 고등학교 입학 전형 영양평가 매뉴얼 항상 탑재해둬요. 그래서 가서 다운받아 보시면 약간 이런 이제 식으로 나와 있거든요. 여기에 그래서 외고는 뭘 보고 특목고는 뭘 보고 자사고는 뭘 보고 이런 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내 자녀분이 정말 이제 외고를 쓰는 친구라면 이걸 잘 이해하거나 이제 잘 모르더라도 들어가서 한 번쯤은 좀 스스로 볼 수 있게 하고 이 전형에 대해 좀 이해를 시켜주면 이제 아이가 더 능동적으로 아마 준비를 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보시면 제가 이제 달아둔 것처럼 이제 외고 같은 경우는 이게 조금 전에 비해서 웃긴 게, 예전에 저 어릴 때만 해도 외고를 가거나 특목고를 가는 게 정말 힘든 길이었어요. 그러니까 반에서 정말 이제 똑똑한 친구가 가거나 아니면 준비를 정말 많이 하고 경쟁을 치열하게 이제 해서 들어가는 거죠. 근데 최근에는 여기 보시면 경쟁률이 대체로 다 1.5대1이 넘어간 학교들 자체가 잘 없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옆에 보여드리면 과거 5년 국제고 같은 경우도 경쟁률이요 점차 감소하거나 유지되는 하락 추세를 거의 보였어요. 근데 이제 특이한 건 2023 작년도 입시에서 지원자 및 경쟁률이 과거 대비해서 조금 증가하긴 했거든요. 여기 보시면 뭐 중요한 거는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일반 전형 경쟁률이니까 경쟁률이 한 1.89대 1이에요. 사실 뭐 동탄 국제고나 뭐 고양 국제고 같은 데를 제외하고는 사실 1.5대 1이 안 넘어가는 데가 많으니까 사실 요게 입시에 대한 원서를 썼을 때 보통 이제 1.5배수로 뽑거든요. 생각보다 내가 내신이 그렇게 높지 않거나 이제 생기부에 대한 준비가 많이 안 되더라도 이 1.5대 1이 안 된 학교 같은 경우는 그냥 붙고 바로 면접으로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과거에 비해서는 경쟁률이 낮기 때문에 엄청나게 입시에 대한 부담을 크게 가질 필요가 없는데, 무서운 건 1.5대 1이 넘어간 학교 때부터 내신을 가지고 보통 커트라인으로 잘라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무조건 기본적으로 영어에 대한 A등급을 갖고 있어야 되고, 나아가 이제 국어나 사회, 과학 과목 같은 경우도 A에 근접할수록 조금 1.5배수에 안 밀려날 가능성이 좀 높은 거겠죠. 그리고 국제고 말고 이제 외고 같은 경우도요. 여기 보시면 되게 제가 많이 달아놨는데, 쉽게 보면 요 마지막에 일반 전형 경쟁률 걔를 보면 1.23대 1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간혹 이렇게 방학 때 사실 저는 학원에서 보통 뭐 12월, 11월 때 아이들이 이제 외고나 특목고반 준비를 하거든요. 고3들이 우선이니까. 근데 열심히 면접이랑 이렇게 다 준비했는데 경쟁률이 0.9대 1이 나온 거예요. 이 친구 사실 그럼 면접을 안 해도 거의 붙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이런 것처럼 의외로 또 외고 같은 경우는 경쟁률이 낮게 나온 학교들도 덜어 있어요. 조금 무서운 건 이제 작년도가 경쟁률이 올라갔으니까 이제 올해도 그런 거에 대한 위험성을 조금 대비를 해야 되고, 그만큼 면접이나 이제 내신에 대한 준비를 조금 철저히 한 친구가 아마 조금 더 위험성을 줄일 수가 있겠죠. 아까랑 마찬가지로 이제 외고 같은 경우도요.
과거의 경쟁률이 지속적으로 이제 하락했었지만 작년도 같은 경우 조금 반짝 올라가는 이제 경향이 있어서 혹시나 만약에 뭐 1.4대 1이었던 경쟁률이 1.6대 1로 가거나 1.7대 1로 가는 경우는 영어 성적이 B인 친구들 같은 경우는 충분히 떨어질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잘 보고 경쟁률이 조금 더 이제 약한 외고를 지원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죠. 근데 전반적으로 작년도에 고입을 대표적으로 보자면 거의 다 올랐어요. 영재학교 같은 경우도 지원자가 1.2%가 증가했고요. 사실 또 의대가 가장 중요하다 보니까 과학고는 13%가 증가하고 자사고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은 증가폭을 보였어요. 그리고 이제 뭐 외고나 국제고 같은 경우도 이제 예년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늘긴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좀 어떤 통계도 있냐면 사실 이걸 다 믿을 수는 없는 게 되게 특이한 건데 작년도에 이제 지원했던 친구들 경쟁률 보면 그래도 뭐 1.5대 1, 1.3대 1 이랬었어요. 근데 2007년도 같은 경우는 작년도에 중3 학생 수가 그 2007년생이죠. 태어난 친구들. 그 친구들이 사실 전년 대비해 9.7%로 굉장히 조금 아이들이 많은 편이었어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또 작년도에 비해서 5%나 줄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이건 대입처럼 누적되거나 재수하는 게 없기 때문에 아마 올해는 또 학생 자체가 줄었으니까 작년처럼 늘지 않을 수도 있고 또 사실 이제 이런 통계를 봤을 때는 좀 외고에 대한 인기가 이어진다면 소폭 증가할 수도 있긴 하겠죠. 근데 궁극적으로 봤을 때는 경쟁률 자체는 1.5대 1을 넘어가는 학교가 많지 않으니까 내가 사실 외고를 갈 거라면 영어 내신을 A를 받아두는 건 조금 기본으로 보시는 게 아마 편할 것 같아요. 만약에 영어 내신 B나 C인 친구들이 또 지원했을 때는 가서 적응이 힘들겠죠. 그러니까 내신을 잘 관리한 친구들한테는 이런 입시 자체가 그렇게 부담되거나 무서운 건 아니니까 좀 원서를 이제 좀 쉽게 넣어봐도 이제 괜찮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뭐 외고나 자사고마다 이제 다 선발하는 기준들이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그냥 어머님들이 쉽게 보실 거는 1단계를 평가할 때 외고나 국제고 같은 경우는 내신, 출결을 많이 봐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영어에 대한 내신 등급을 많이 보고 이제 출결을 보는데 애초에 출결 같은 경우는 기본이니까 큰 문제가 안 되고요. 그리고 뭐 서울 방식의 자사고 같은 경우는 추첨으로 뽑는 경우도 있긴 한데 대부분 이외의 자사고들 같은 경우는 내신과 출결을 보니까 이 학교별로 내신이 상이한 거 요거만 조금 받으시면 좋겠죠. 그러니까 아마 이게 또 어머님들 받으신 자료 이게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원장님께서 다 뽑아주셔가지고 또 요거는 아마 또 자료에 보시면 아마 더 자세하게 나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넓게 보면 기본적으로 1단계에서는 이제 1.5배수를 영어 내신 혹은 아니면 기본 내신, 출결 가지고 선발을 해요. 그래서 이제 문제는 뭐냐면 1.5배수가 안 되는 경쟁률일 때는 전혀 무리가 없어요. 그럼 일단 무조건 1차는 통과하는 거니까 면접에서 당락이 좌우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제 지원자가 1.5배수를 초과했을 때는 B등급 이하의 성적인 친구들은 1단계에서 아예 외고의 지원 자격을 못 얻고 탈락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좀 자녀분이 이제 지원할 때 내신이 영어가 이제 B등급이야. 혹은 아니면 내가 뭐 국어, 사회 탐구가 B등급이야. 그럴 땐 조금 불리함은 있으니까 이왕이면 너무 경쟁률이 높은 외고 같은 경우는 좀 이제 탈락의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런 걸 좀 준비를 하셔야겠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등의 주요 과목 같은 경우는 성적이 우수한 친구가 당연히 유리한 거니까 그랬을 때 또 1단계에서 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2단계 같은 경우는요. 1단계 점수 기반 면접 평가가 이루어져요. 근데 아마 어머님들이 보신 것처럼 최근은 생기부의 모든 항목들을 거의 다 축소하고 얼마 보여주지 않기 때문에 학생부를 보기보다 이제 1단계 이후에는 이 면접 자체가 아마 당락을 좌우하게 되겠죠. 그래서 과거 대비 경쟁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면접으로 세부 학생들을 선별하고요. 특히 학생부 기반으로 이 면접에서 얼마나 자신을 잘 메이킹하고 이 메이킹이라는 게 정말 대단한 활동을 하거나 많은 거라는 게 아니라 적어도 다른 지원자는 좀 다른 점이 있어야 돼요. 더 매력 있는 뭔가 소재를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더 학생답지 않은 준비를 하거나 아니면 더 인성적인 메리트가 있거나 이런 사례가 담겨야 되는 거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대비하 이제 아이들이 외고에 궁극적으로 합격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통 요즘은 외고 그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서울시에서 나온 그 전형표를 보면 외고국제고 자기주도학습 전형 매뉴얼에 이제 학교생활기록부에 대한 특징들이 나와 있어요. 근데 반영되는 걸 보시면 거의 다 생략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외고국제고 입시용 탭을 이제 하면은 뭐 이제 수상 경력 같은 경우도 제외되고요. 그리고 또 세부 능력 특기사항 같은 경우도 제외되고요. 그러니까 생기부에 모든 게 거의 다 안 보이게 나와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또 이 생기부만 가지고 뽑기에는 사실 볼 게 별로 없게 되겠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서울시 매뉴얼상 학생부 대다수의 내용이 제외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수상 경력도 못 넣고 자격증도 못 넣고 특히 제일 중요한 세부 특기사항 같은 경우도 넣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변별력이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은 뭘 봐야 되는 거냐면 어머님 나중에 이제 아이들 학생부를 뽑게 되시면 이제 창의적인 체험활동 상황이라고 있거든요. 요걸 흔히 이제 저희는 창체라고 많이 불러요. 요 창체에서 나온 활동 가지고 아이들이 면접을 준비하거나 이제 입학사정관들이 이 부분을 보고 어떤 이제 준비를 했고 어떤 마음을 가진 친구인지를 보게 되는 거니까 요게 얼마나 잘 메이킹이 돼 있나가 중요하고 특히 세특 같은 경우 그 세부 능력 특기사항이라는 게 과목별로 정해져 있는데 그걸 요즘 블라인드 처리해서 이제 못 보이게 해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나마 좀 들어가는 게 뭐가 있냐면 자유학기 활동 상황이랑 독서 활동 상황이란 란이 있거든요.
요건 학교마다 보이게 돼 있으니까 이제 아이들이 만약에 고입을 준비할 때는 요 자유학기 활동 상황에 내가 이제 꿈과 연관된 활동이 많이 들어가 있거나 특히 독서 활동 상황에 내 꿈, 미래 혹은 아니면 외고 진학과 연관된 이제 전공에 있는 도서 같은 게 좀 들어가 있으면 그나마 좀 메리트가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사실 그래서 제가 아마 이 시간에 이제 어머님들한테 조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외고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1단계 같은 경우는 사실 큰 역량을 갖기가 어려운 게 또 내신이란 게 거의 다 뛰어난 친구들이 많이 오고 학생부에 대한 게 굉장히 많이 생략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앞으로 준비할 이 자기소개서나 면접 자체가 진짜 외고에 대한 합격을 조금 좌우하는 이제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는 자기소개서도 거의 다 배제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열심히 한 거나 상을 받은 거나 이제 부모님이 어떤 직업을 가졌는지 성적에 대한 요인들 같은 경우는 전혀 못 쓰게 돼 있으니까 진짜 순수하게 요 밑에 있는 것처럼 나의 학습 계획, 그리고 느꼈던 점, 그리고 특성과 연계에 지원 학교에 관심을 갖게 된 동기 같은 걸 아이들이 이 짧은 1500자라는 글 안에 잘 이제 드러내야 이제 면접관한테 뭔가 임팩트 있는 감정을 좀 남길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요게 아마 저희가 이제 또 정익 선생님이랑 이제 정익 원장님이랑 저랑 같이 강조하는 건데 아이들 같은 경우도 사실 면접을 준비할 때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건 센스 오브 디퍼런트, 차이화예요. 그러니까 차별화되는 점을 적어야 사실 합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그게 대부분 잘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르쳤던 대입을 준비한 학생들의 사례를 보여드리면 거의 이제 이래요. 제가 친구들한테 면접을 할 때 이제 외고를 입시하는 친구들이나 아니면 대입을 준비하는 친구들한테 정말 많이 물어보거든요. 전 면접이나 자기소개서를 쓰기 전에 누구누구야 혹시 외고에도 정말 많은 지원자들이 있잖아. 그 친구들이랑 너는 다른 점은 뭐가 있을까? 아니면 또 대학교에서 경영학과를 지원한 친구가 있으면 누구누구야 다른 경영학과 지원자랑 대비했을 때 너의 장점은 뭐가 있을까? 그럼 아이들이 골똘하게 생각을 해요. 그러다 뭐라고 하냐면 저는 정말 밝고 성실합니다. 저는 잘 웃는 편이고 친구들을 편하게 해줘요. 자, 근데 면접관이 이걸 듣고 뽑을까요? 안 뽑을까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없을 수밖에 없어요. 학생 수준에서는. 그러니까 아마 저나 원장님이 많이 도와줘야 되는 게 이런 학생의 한계를 벗어나는 거예요. 근데 생각보다 학생의 한계를 벗어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정말 쉬워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직장인들이 면접을 보고 날 때도 자소설이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러면 안 되는 건데 아이들한테 거짓말을 가르치는 건 나쁜 거지만 보통 한 활동이 하나가 있으면 거기에 대한 세부 내용 같은 경우는 탐정처럼 다 검증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마 어머님들이 보시면은 지금 집에 있는 중학생 자녀분들이 미리부터 국제사회의 발전을 위해서 뭔가를 준비하거나 아니면 뭐 과학적인 탐구를 위해서 뭐 실험을 하는 친구들이 정말 드물거든요. 근데 그게 어느 정도는 메이킹 가능해요. 그런 부분을 잘 만져주고 이제 자기소개서에 담아주는 게 아마 저희가 같이 하는 아마 일이 되겠죠. 그래서 보여드리면은 이런 거예요. 실제 사례로도 저랑 같이 준비했던 경영학과를 지원한 친구가 이제 있었거든요. 이 친구가 어땠었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보통 거의 다 이런 말을 물어보면 한 열에 9은 저는요 어렸을 때부터 경영에 관심 많았습니다. 저는 경영자가 되고 싶습니다. 돈을 벌어서 복지에도 열심히 투자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뽑힐까요? 떨어질까요? 위험하겠죠. 그래서 이제 이 친구를 어떻게 바꿔주는 거냐면 나중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영자가 되고 싶습니다. 미국의 신발에서 탐스 같은 경우는 자사의 신발 한 켤레가 판매될 때마다 아프리카의 아동들에게 신발 한 켤레를 선물했다고 합니다. 저도 이러한 회사의 이제 창업주, 이런 오너처럼 저희 기업의 물건을 소비하는 것이 세상과 더 나아가 이 사회를 건전하게 바꿀 수 있다는 믿음을 주는 기업가가 되고 싶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오늘 이런 얘기를 하는 친구를 보면은 면접관이 보기에는 좀 열심히 와서 경영할 것 같을까요? 안 할 것 같을까요? 근데 이게 너무 쉬워요. 왜냐하면 보통 아이들이 경영학과를 준비할 때도 뭘 많이 찾아보냐면 네이버에다가 경영학과 그리고 뭐 서강대학교, 경희대학교에 들어가서 경영학과를 쳐봐요. 그럼 거기에서 이제 뭐 인지상이나 덕목 같은 걸 보면 뭐 이제 우리 사회와 소통하고 뭐 이제 타인에 대한 공감과 배려를 주는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아니라 사실 이제 제가 어린아이들의 토론을 지도할 때도 보통 이제 잘된 토론과 잘 못된 토론 차이를 얘기할 때 구글과 네이버의 차이라고 많이 얘기하거든요. 아이들이 뭐냐면 처음에 초등학생들 데리고 토론하거나 중학생들 토론할 때 얘들아 오늘은 우리 자유학기제 찬성반대들 토론할 거야. 그러면 애들이 다 하나같이 네이버에다가 쳐봐요. 자유학기제 찬성반대. 그럼 블로그에 나와 있는 이제 뭐 2장, 3장의 글을 출력해오면 근거가 같으니까 이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저도 평가할 게 없겠죠. 정말 똑똑한 친구들은 어떻게 하냐면 구글에다가 쳐봐요. 프랑스의 자유로운 교육제도, 미국의 자유로운 교육의 특성, 뭐 독일의 교육제도와 한국의 교육제도의 특징 이러면 이 친구들이 준비하지 않더라도 많은 석박사들이 쓴 논문들이 있어요. 근데 미리부터 준비를 잘한 친구들은 그런 걸 읽어보고 사례로 예시하면 프랑스 같은 경우는 이제 중학생 이상의 청소년들에게 동아리에 대한 활동 시간을 부여하고 여기에 대한 지원금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제도를 통해서 아이들은 만나보고 싶은 직업인들과의 면접 시간을 갖고 탐구 시간을 갖고 이를 통해 직업에 대한 체험 활동들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친구들이 있으면 더 설득을 시킬 수가 있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어려운 게 아니라 이 친구한테 찾아보게 시키는 거예요. 너가 만약에 사회적인 경영을 하고 싶어. CSR, 기업의 사회적인 책임을 조금 더 이제 누리게 하고 싶어. 그러면 그런 걸 한 기업들을 먼저 구글에 검색을 해봐. 그럼 그런 기업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이 친구가 그러면 고등학교에 했던 탐구 활동이나 중학교에 했던 그런 활동 중에 연관되는 항목이 하나쯤은 있어요. 그럼 그때 만약에 중학생 수행평가 때 이제 우리 사회의 기업들이 밝게 살아가는 법을 탐구하기 위해 뭐 사회시간 찾아보았다. 그러면 그 활동을 거기서 끝내는 게 아니라 특히 중학교 사회시간에 기업들의 탐구 활동을 찾아보며 외국의 사회적인 기업인 어디에 활동을 조사했습니다. 특히 미국의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어떤 문화적인 특성을 통해 뭘 하였기 때문에 이를 통해 무엇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도 이처럼 이제 뭐 고향 외고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지원하는데 여기에서 이와 같은 기업들을 찾아보고 아이들과 국제사회에서 더 사회적 기업이 발달하기 위한 과제에 대해 논의하고 싶습니다. 이런 얘기를 쓰면 더 할 것 같은 친구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밑에 있는 복제 투자하겠다는 이제 친구도 마찬가지인데 똑같은 얘기지만 저는 직원들을 고려한 복지적인 사업가가 되고 싶습니다. 미국의 SAS 인스티튜트 같은 경우는 자사 기업 직원들의 복지를 최우선의 과제로 삼았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이제 가장 많은 월급, 가장 많은 휴가, 가장 많은 여가와 편의시설을 제공했음에도 회사는 단 한 번도 적자를 낸 적이 없이 매해마다 흑자를 내었다고 합니다. 저도 이러한 회사처럼 직원이 회사를 먼저 배려하고 회사와 직원이 함께 상생해 나가는 회사를 만들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면접 때 이야기할 때 진짜 조금 더 외고에 올 자질 있는 친구고 경영학과에 관심 있는 친구고 열심히 할 것 같은 친구네. 이런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걸 통해서 보통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 어머님들 자녀분들도 공통적으로 해당될 텐데 면접이나 자기소개가 왜 어려울까를 보면은 아이들이 말하는 법을 잘 몰라서 제가 봐서 중학생만 돼도 충분히 말을 잘하고요. 요즘 아이들은 저희 때보다 더 빨라요. 그래서 사실 되게 아는 것도 많고 유튜브로 배우는 것도 많기 때문에 말도 되게 수려하게 하거든요. 그러면 외고에 대해 잘 몰라서 요즘은 어머님들이 말 안 하더라도 외고에 관심 있는 친구들은 저보다 더 잘하는 게 유튜브에서 이제 누가 하는 입시에 대한 특강 찾아보고 또 외고에 간 선배들의 인터뷰 들어보고 외고에 가면 이제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가 되게 잘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특히 뭐 저희가 이제 뭐 대학교 같은 경우도 요즘 뭐 전과자란 유튜브가 있어서 과마다 이제 다니면서 그 과에서 어떤 활동을 하고 생활하는지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이제 유튜브 활동 같은 것도 있거든요. 그런 걸 보고 아이들이 정말 잘 알아요. 그러면 아직 하고 싶은 것이 없어서 꿈이 없어서 이런 게 아니라 제가 봤을 때 궁극적으로는 어떤 말을 하는 게 더 좋은지를 잘 몰라요. 저는 보통 아이들한테 이제 처음에 면접이나 자기소개서 쓸 때 이걸 많이 보여주는데 어머님들은 이거 혹시 보시면 뭔지 알 것 같으시죠? 그렇죠? 근데 요즘 친구들은 모르는데 이게 맨인블랙이잖아요. 저는 이거를 이 MIB라는 걸 왜 보여주냐면 Man, Interview, Be Good. 그러니까 면접이 잘 되게 해주는 남자 선생님이다. 나랑 같이 해보자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궁극적으로는 자기소개서를 저희가 같이 준비할 때도 얘들아 오늘 자기소개서 쓰는 날이니까 너네 노트북 가지고 오고 생기부 가지고 와. 좋은 자기소개서가 절대 써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 저는 인터뷰 솔루션 서비스라 그래서 일단 아이들한테 면접을 먼저 시켜봐요. 그럼 그 친구들이 하는 걸 들어보고 문제가 뭔지 피드백을 해주고 여기에 대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해주면 아 이런 활동을 써야겠구나 이렇게 준비해야겠구나. 그리고 정말 웃긴 게 8명이 같이 면접반을 할 때 들으면은 사이즈가 느껴져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선생님은 아니지만 제가 강의할 때 강의를 잘하는지 못하는지 이 선생님이 좋은지 나쁜지는 기가 막히게 판별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실 아마 학원에 있는 선생님들 다 느끼시겠지만 아이들의 그런 반응에 굉장히 민감하고 아이들이 정말 예리해요. 그래서 이게 면접을 8명이서 둘러서 할 때 이 친구가 말하는 지원 동기나 이 친구가 외고에 오고 싶은 이유나 이 친구가 해온 활동들을 들어보면 아휴 큰일 났다. 이런 게 느껴지고 본인 것도 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저는 그래서 보통 처음 수업할 때 아이들이랑 면접을 같이 하고 여기에 대한 보통 좀 코멘트나 이렇게 좀 대안을 많이 제시해주고 그 이후부터는 생기부에서 어떤 소재를 살려야 할지 어떤 활동을 넣어야 할지 그걸 이제 아마 같이 보통 얘기해주면서 진행을 해요. 그래서 이게 뭐 그런 솔루션의 사례인데 이 친구는 대학교가 좀 잘 돼 있으니까 편하게 보여드리면 한경대학교의 영양조리학과를 지원했던 친구였어요. 근데 장단점이랑 도움이 될지를 물어봤는데 이 친구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해 주더라고요. 제 장점은 남들과 소통하는 것에 어려움이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교내 요리대회를 준비하며 팀워크와 소통이 있어야 요리가 어떻게 진행될 수 있는지를 느꼈습니다. 하지만 저의 단점은 조금 고집이 세서 독불장군이란 이야기를 듣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의 이러한 단점 역시 요리에 대해 확신이 있고 추진하는 것에 좋은 능력이 될 것입니다. 저는 한경대학교에서 저의 이러한 능력을 통해 어려움을 겪지 않고 요리에 대해 꾸준히 추진 나갈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어때요? 좀 이 친구는 좀 잘하는 것 같나요? 못하는 것 같나요? 괜찮아 보이죠? 아이들 다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웃긴 건 뭐냐면 이 친구가 장점이 소통을 잘하는 건데 단점이 독불장군이래요. 면접관들은 보면 무슨 생각하냐면 뻥이네. 뭐 장점이랑 단점이 어떻게 일치할 수가 있어? 근데 아이들은 이렇게 깊이 있게 생각을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고 하지 않아야 될 말이랑 해야 할 말들을 가려주고 더 나은 말들을 자꾸 하게 시키는 거죠.
예를 들면 별거 아니지만 이때도 타인에 대한 소통을 강조했으면 거기에 대한 예시를 조금 더 집어넣거나 사실 소통을 잘한다고 말하는 친구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 걸 들어도 사실 잘 검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구체성이 있어야 자기소개든 면접이든 이제 의미 있는 활동이 되니까 여기 있는 것처럼 저는 기억력이 좋지 않아서 포스트잇을 작성하고 매일마다 다이어리 쓰기를 통해 할 일을 좀 상기시키는 편입니다. 처음에는 그래서 제가 레시피를 잘 못 외웠지만 지금은 저만의 레시피북이 있고 이걸 통해서 이제 요리에 대한 준비를 조금 더 단계적으로 성취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친구는 면접관이 듣자마자 나름대로 자신의 단점을 보완하고 레시피북까지 만들 정도면 꽤나 성실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느끼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아마 외고를 지원하는 사실 지원자들은 다 이런 측면이 좀 있거든요. 숙명여자대학교를 썼던 이제 친구인데 보시면 과가 가족자문경영학과예요. 듣자마자 약간 뭘 하는지 좀 애매한 과잖아요. 여기가 새로 신설된 과였는데 가족에 대한 거, 행정에 대한 거, 복지에 대한 걸 이렇게 조금 같이 통합적으로 하는 학과였어요. 근데 이 친구도 정말 순수한 지원자여서 제가 물어보니까 이렇게 처음 면접 때 하더라고요. 저는 숙명여자대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가족 프로그램을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고에 들어오는 친구들이 거의 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저는 외고에 가서 외국어와 영어를 열심히 배우고 우리 사회에 좋은 인재가 되겠습니다. 발전을 시키겠습니다. 특히 외고가 제 꿈을 이루는 데 도움을 줄 것 같아서 지원했습니다. 면접관들은 이런 친구를 절대 안 뽑아요. 왜냐하면 꿈을 이뤄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대학교에 가서 우리 고등학교에서 성취를 하고 좋은 입시 결과를 내고 비전 있는 친구를 뽑고 싶어 하니까. 그러니까 이 친구가 어떻게 달라 보였던 거냐면 되게 쉬운데 구글에 제가 검색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외국의 사회복지 프로그램이나 이제 가정복지 프로그램 같은 걸 찾아보니까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자기소개나 면접이나 활동을 할 때는 어떤 쪽으로 어필했었냐면 저는 아동과 노인 세대가 어우러질 수 있는 가족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싶습니다. 예전에 제가 책에서 영국의 사례를 보았는데요. 영국의 경우 어린이집과 양로원을 함께 배치한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 어린이는 예절을 배우고 노인들은 아이들이 커가는 모습을 보며 삶의 의미를 느낀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도 이처럼 우리 사회의 소외된 계층이 모두 편입될 수 있는 가족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들어보면 보통 고등학생 친구들이 이런 얘기를 잘 안 해요. 이런 활동들을 볼 때 정말 열심히 했구나, 뭔가 좀 할 것 같다 이런 느낌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제 고입 같은 경우도 사실 생기부 같은 경우가 중요하긴 하겠지만 지금은 변별력이 많이 떨어져요. 그러면 이 1.5배속 안에 들어갔을 때 나를 어필하기 위해선 면접이나 자기소개서에서 뭔가 임팩트 있는 인상을 심어줘야 되는데 그때 저는 외국어 동아리에서 열심히 국제사회에 대한 지식을 습득했습니다. 이런 게 제일 위험해요. 뭘 습득했는지도 안 보일 뿐더러 어떤 지식을 배웠는지도 이제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독일어과를 이제 쓰는 친구들 보면은 지금 사실 독일어를 배울 기회가 되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뭐 저희는 뭐 세계 2의 반 동아리에서 독일에 대한 자료를 조사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제일 많이 해요. 뭘 했는지 알 수 없으니까 이걸 찾아보고 실제 독일에 있는 어떤 지역 공동체 같은 경우는 어떤 것을 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도 이와 같은 독일의 어떤 문화에 관심을 갖게 되고 그때부터 독일어에 대한 전공을 조금 더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구체적인 관심이나 계획이 있으면 조금 더 지원할 것 같은 그런 지원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마 저랑 이제 정익 원장님이 보통 아이들을 데리고 항상 하는 것들이 뭐냐면 아이들이랑 이제 자기소개서를 쓰고 나면 바로 끝나는 게 아니라 피드백을 하면서 이제 잘했어 못했어가 아니라 이런 활동에는 이런 소재를 넣는 게 더 중요해. 여기에 대해서 외국에 이런 사례를 넣어봐. 이런 얘기들을 아마 더 많이 해주게 될 거거든요. 그게 어머님들 받으신 요 종이, 흑백으로 된 종이가 있어요. 네, 여기를 보시면 이제 그거 하나만 제가 마지막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쭉 넘어가서 이제 쪽수로 따지면은 이제 15쪽을 펴주시면 될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뭐 자기소개서 반 같은 경우도 하루에 자소서를 저희가 쓰는 게 아니라 1회차 때는 면접을 같이 진행하고요. 그 자기소개서 내에도 1,500자긴 하지만 3개로 나눠지는 파트가 있어요. 그럼 첫 번째 시간에는 첫 번째 파트를 쓰고 저한테 그 쓴 500자 내진 600자를 저한테 메일로 보내게 할 거예요. 그럼 제가 다음 수업 때 올 때 그 아이가 쓴 내용을 첨삭해서 가지고 올 거예요. 여기 어머님이 보시는 것처럼 첨삭 피드백을 통한 소재 형성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아이가 쓴 활동이나 이제 외고에 대한 계획 같은 게 있으면 좋았는데 이런 건 조금 고칠 필요가 있겠어. 여기에서는 이런 활동을 추구하는 게 더 필요해. 그런 것들을 제가 이렇게 이제 링크를 찾아주거나 논문 같은 걸 같이 보내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소재를 좀 같이 만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두 번째, 세 번째 시간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문항별로 자기소개서에 대한 같이 첨삭을 하고 나중에 이후에 전체 첨삭이 끝나면 또 2차 첨삭, 3차 첨삭까지 이렇게 글을 마무리 짓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어머님들 보시는 거에 이제 넘어와서 17쪽을 잠깐 보시면은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이게 이 친구들 1, 2차 첨삭을 한 건데 만약에 이 친구가 자기소개서 1,500자를 내면 선생님이 이제 읽어보고 저기서 이런 활동을 했는데 앞에는 어떤 소재를 더 활용하는 게 좋아.
그리고 링크에 있는 자료를 보고 너가 활동했을 때 이런 걸 했다는 걸 좀 집어넣어주면 좋을 것 같아. 이런 것들을 보통 아이들한테 많이 얘기해주고 마지막에 이제 뭐 개선 지점이나 넣어야 될 거나 고쳐야 될 걸 조금 얘기해 줄 거예요. 그리고 넘겨보시면 다음 장에 있는 게 쭉 넘어가서 이제 어머님들이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건 20쪽에 있는 이제 외고에 합격한 이제 합격자의 자소서거든요. 이 친구가 자기소개서를 쓴 과정이 어떠냐면 한 번에 쓴 게 아니라 저랑 같이 수업 시간에 면접을 하고 1차적인 첨삭을 하고 2차적인 첨삭을 하고 마지막 3차 첨삭에서는 제가 나중에 제출할 수 있도록 아이의 글의 표현만 다듬어 줄 거예요. 소재는 본인이 정하고 활동을 한 다음에 그 표현을 다듬어서 이렇게 완성이 되면 나중에 요걸 이제 제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도 보면 그 외고의 베트남어학과를 이 친구는 지원했었거든요. 사실 베트남을 사랑하고 좋아해서 외고를 가는 친구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말도 안 되는 거지만 이걸 어필해야 이제 면접관한테 조금 매력을 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 두 번째 문단에 어머님들 보시면 여기 20쪽에 나와 있는데 제 꿈은 지구 공동체 가이드입니다. 이런 게 보통 아이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멘트인데 그럼 너가 만약에 특히 이제 관광이나 이런 가이드에 관심이 있으면 지구 공동체에 대한 가이드라는 걸 같이 너의 꿈으로 좀 어필해 보자. 이런 본인만의 뭔가 메리트 있는 문구를 만들거나 아니면 활동들을 집어 넣어보는 거죠. 그래서 뒤에도 읽어보시면 이 친구는 베트남에 대해 조사해봤습니다, 뭘 했습니다 보다는 하나의 책을 정해서 거기에 대한 본인의 심도 있는 탐구를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뒤에 보면 저는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라는 책과 트럼프의 반이민 정책에 대한 사회 수행평가를 하면서 이렇게 수행평가 같이 창의적인 체험활동이나 세부 특기사항에서 이제 했던 게 있으면 그걸 바탕으로 거기에 대한 활동들을 더 늘려나가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제 그 자기소개서 반 같은 경우도 또 저랑 이제 정익 원장님이랑 함께 진행을 하게 될 텐데 그럼 또 아이들마다 이제 개별적인 면접이나 또 아니면 아이들의 생기부를 보고 아이들이 쓴 자기소개서를 보고 거기에서 어떤 식으로 첨삭해야 되는지 이렇게 아마 달아드릴 거예요. 자, 아마 집에 가서 한번 보시면은 거기 제가 자기소개서 합격했던 친구들이 몇 개의 사례를 좀 달아놨으니까 첨삭을 어떤 식으로 진행하고 완성된 자소서가 어떻고 이런 걸 아마 봐주시면은 이런 식으로 조금 수업이 진행되구나를 좀 이해하시는 게 아마 편하긴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준비한 시간 일단 여기까지고 아마 또 궁극적으로는 어머님들이 다 바라시는 거는 또 자녀가 잘 되시는 거니까 그건 또 아이가 대학교에 대한 어떻게 갈지 아니면 내가 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지 그거를 빨리 인식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또 그런 점에서 외고에 가게 되면 더 수준 높은 지원자들이나 열심히 하는 친구들을 보면서 또 그런 걸 배워갈 기회는 있긴 하겠죠. 네, 그럼 일단 여기까지 해서 이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근데 뭐 궁금하시거나 질문하실 게 있으신 분 있으신가요? 네. 네, 그건 또 언제든지 또 생기시면 또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럼 뒤에는 이제 아마 또 원장님께서 또 이어서 설명해 주시는 게 있으니까 네, 그걸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쉬는 시간이 따로 있나요? 3분, 네. 오늘 그 화장실 다녀오실 분들 혹시 있으시면 얼른 다녀오시고 또 뒤에 이어서는 이제 저희 이제 국어 또 징검다리 프로그램이랑 이제 아이들의 또 고입, 대입을 위해서 앞으로 성적을 위한 또 여러 프로그램 또 안내해 드릴 거거든요. 그건 일단 원장님이랑 같이